이 해부도는 남성의 생식기를 그린 해부도일까요? 아니면 여성의 생식기를 그린 해부도일까요? (1543년경에) 나온 베살리우스의 저서 인체구조 제5권에 실린 이 그림은 남성의 음경이 아니라 여성의 자궁을 그린 그림입니다. 해부가 철저하게 금지되었던 시절인데도 12명의 여자를 해부한 베살리우스는 여자의 몸은 남자의 몸을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양의 해부학 전통에서 볼 때 가장 존경받은 해부학자 중 한 사람인 베살리우스조차 여성의 자궁을 남성의 성기가 되담한 미완의 기관, 즉 불완전한 기관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근대 외과학의 아버지이자 르네상스 시대 최초로 부인과학이라는 장을 열었던 영웅해부학자 파레는 어땠을까요? 파레는 2번 임신해서 20명의 아이를 낳은 도로시아라는 여자에 관한 기록을 책에 남겼는데, 그 책에 보면 그가 여자의 자궁 속에서 아주 징그럽게 생긴 한 마리의 생명체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파레가 말한 그 징그러운 생명체의 정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뱀입니다. 비주얼이 땅꾼이시네요. 좋으시겠어요. 양옆에 뱀들이 딱 앉아 계시고 뒤쪽에도 앞쪽에도. 서양이 낳은 최고의 해부학자들조차 여성의 생식기를 인식하는 수준이 이 지경인데 다른 해부학자 혹은 철학자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플라톤은 자궁을 짐승 안의 짐승이라고 했고, 히포크라테스는 자궁이 우리 몸속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런저런 질병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골치가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혹시 남자친구가 속을 많이 썩이나 봐요? 아니요. 그런데 이 골치병의 병인은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저 아래에 있는 자궁이 여기 이쪽 골반과 이 뒤에 척추를 타고 머리로 올라가서 이 뒤에 있는 후두엽에 딱 달라붙어서 생긴 병입니다. 자궁을 저 아래 제자리에 잘 붙들어 두세요. 네. 그래야 낫습니다. 문제는 여성에 대한 이렇게 한심한 발상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그 형태를 달리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을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여성의 생식기를 악마화한 해부학의 전통과 여성의 몸을 가부장 권력을 동원해 시각적으로 무자비하게 유린한 남정네들의 관음증, 그리고 그 한심한 해부학과 관음증의 피해자였던 한 여자의 가련한 삶을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사람 몸에는 뼈가 206개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양반이 그중 갈비뼈 1개를 딱
취해서 만든 인간 말종이 바로 여자옷이다. 이 말은 여자는 불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남자가 대단한 존재란 뜻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해부학과 돌상학 그리고 수학을 짬뽕 해서 정의하면 206분의 1쪽짜리 남자의다. 206분의 1쪽짜리 남자 말이다. 이런 하찮은 여자가 하늘같은 남자를 타락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내린 벌이 여자의 몸뚱이 중에서 가장 타락한 곳을 찢는 벌입니다. 가장 타락한 판도라의 상자를 찢어서 최초이자 최후의 희망을 아프게 처절하게 이를 악물고 회개하며 절규하듯 죄를 사하듯 낳는 벌을 받게 된 것이옵시다. 저는 해부학자의 소명을 걸고 그 마녀의 흔적을 전심전력을 다해 찾아보기로 했죠. 발작을 하다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한 여자의 시신을 해부한 적이 있죠. 자궁 이상증이란 것은 자궁이 골반에 이렇게 얌전하게 붙어있지 않고 뱃속을 이렇게 요리조리 휘젓고 다니는 병입니다. 자궁이 뱃속을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배에 붙으면 복통이 되고 외음부에 붙으면 생리통이 되고 갈비뼈에부터 이 복방으로 내려오는 호흡을 막으면 바로 간질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자궁이 머리에 붙으면 무슨 병? 뭐요? 누구예요? 정신병. 땡! 이런 정신이 나간 사람을 만나. 갈비뼈 어디 있습니까? 네? 갈비뼈가 이렇게 몸통 한가운데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자궁이 어떻게 이 뼈를 뚫고 머리까지 올라갑니까? 울상식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방금 하신 말이 맞습니다. 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느 나라에선 아주 오랫동안 이 말을 사실로 믿었답니다. 자궁 속에 있는 마녀가 제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면 히스테리가 생기는데 이 히스테리가 머리에 올라가서 뇌에 달라붙으면 정신병이 생긴다고 말이죠. 이보다 더 한심한 것도 밀었죠.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리죠. 실례입니다만 저 땅굴씨 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잠시만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땅꽃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편하게 앉아주시면 됩니다. 실례지만 준비되셨나요, 땅꽃씨? 예. 이 자궁 좀 잠깐 맡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예, 예. 아, 엉덩이를 약간 뒤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 예. 아, 네, 좋습니다. 저 땅콩씨, 이 향이 무슨 향인 줄 혹시 아십니까? 이 향은 아기를 낳은 여자의 태반을 말려서 만든 향입니다. 보세요. 냄새가 아주 고약하지 않소? 맡아보세요. 안 먹고 싶은데. 맡아보세요.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향을 이 자궁 이상증 환자의 코에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 아래에 있던 자궁이 이렇게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이 위로 안 올라오고 아래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누런 가루입니다. 이 가루를 이 유황불 위에 이렇게 뿌리면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 좋은 냄새가 나는 냄새를 편하게 앉으세요. 예, 바로 여기에 이렇게 쏘이면 이번에는 잠시 주시겠습니까? 이 위에 있던 자궁이 이게 무슨 냄새냐? 이게 무슨 냄새인데 이렇게 좋냐라며 이 밑으로 쑥 내려와서 골반에 딱 자리를 잡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고 혹시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 줄 아시오? 이 가루는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백년 묵은 피부병도 고치는 가루입니다. 예, 그러니 한번 얼굴에 발라보세요. 예, 아주 귀한 거라서 오늘 오신 모든 분께는 예, 드리지 못합니다. 예. 아, 효과는 하룻밤 주무시고 나면 확실합니다. 땅콩씨 손 대보시겠어요? 예, 도와주셨으니까 감사의 뜻으로 제가 2번 드릴 거예요. 남자도 요즘은 피부 관리해야 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땅콩씨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귀한 거예요. 얇게 펴봤어요. 근데 이 좋은 냄새 어디서 맡아본 적 없어요? 맡아봤어요? 아니 어디서요? 저 사우나. 자자자자자 이 가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남성네들의 왜? 그거 있지 않소? 예. 우리가 이 밥을 음식물을 먹으면 이 음식물이 이 여기 밥통으로 내려와서 아주 잘게 분해된 다음 좋은 영양분은 이 폐와 간으로 가서 이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고 그 외에 안 좋은 영양분 응? 그러니까 그 왜 전문 용어로 노폐물은 이 대장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다가 거기가 어딥니까? 예. 바로 여기 뒷구멍으로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소.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바른 그 가루는 그 남정네들의 몸 밖으로 빠져나온 그걸 말려서 만든 가루다. 난 자궁이 몸속을 돌아다닌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마녀의 경우
어딘가에 마녀가 다녀간 흔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여 그 선배들이 쓴 의서를 쭉 읽어보기로 했죠. 마녀에 관련한 단서를 찾아볼 요량이었습니다. 그 이집트 의사들이 파피루스에다 쓴 고대 의서에서부터 동양 의서까지 쭉 읽어 나가는데 어느 날 아주 재미있는 한 대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 어느 마녀 사냥꾼이 쓴 기록인데 거기에 마녀 젖꼭지라는 표현이 나오더군요. 마녀 젖꼭지라는 표현이 하도 생뚱맞고 충격적이어서 난 아직도 그 대목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문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은밀한 곳에서 마녀 젖꼭지를 찾아냈다. 그것은 음순 속에서 길게 자란 색점이었는데 그것을 잡아 당기자 약 2cm 정도 늘어났다. 그것은 꼭 손가락처럼 늘었다. 마녀 젖꼭지가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마녀 젖꼭지 얘기는 이후 다른 의서에서도 숱하게 나오더군요. 힌트를 드릴까요? 좋아요. 음부와 항문 사이에 젖꼭지처럼 매달린 초자연적인 살점이 바로 마녀 젖꼭지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한동안은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누라가 마녀로 변하던 그 모습을 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주 오랜만에 일찍 귀가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리도 마누라 품이 그리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친 김에 골목 저 끝에 있는 꽃가게에 들러 장미꽃도 한 다발 샀죠. 마누라가 각별하게 좋아하는 꽃이었거든요. 침을 꼴깍 삼키며 집에 도착했는데 불싸. 이럴 수가. 전 그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결코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말았죠. 대체 뭘 봤길래 이러느냐고요? 말씀드리죠. 그날 전 마누라가 마녀로 변하는 꼴을 보았습니다. 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겁니다. 그날 마누라가 비음을 내지르던 안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더군요. 혼자 침대 위에 달랑 앉아 있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벨벳 침대 위에 말이죠. 침대는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근사하더군요.
마치 라파엘로의 그림을 감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마누라쟁이가 아랫도리를 벗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벗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제 손가락으로 제 아랫도리의 어딘가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교성에 가까운 소리를 내지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따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부드럽던 손가락 놀림이 차츰 격렬해지면서 마누라의 얼굴이 완전 딴판으로 바뀌더군요. 전 그날 본 마누라의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을 살고 있는 여자 같았습니다. 전 마누라가 아니 여자가 수음을 하는 모습을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여자의 자궁은 남자의 정액을 받아내는 그릇일 뿐이지 성적인 쾌감을 즐기는 기관이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오로지 마녀만이 성적인 쾌감을 즐기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죠. 성적인 쾌감을 아는 여자는 마녀이고 마녀의 몸엔 성적인 쾌감을 극대화시켜주는 문제의 기관, 즉 마녀의 젖꼭지가 달려있다고 배웠던 겁니다. 쾌락을 위해 수음을 하는 마누라. 그 여자를 보고 제가 어찌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여자 마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당장이라도 침대 위로 뛰어올라가 이 여자의 가랑이를 쭉 찢어버리고 마녀 젖꼭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두려웠거든요. 곱든 밉든 저와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제 여자가 마녀로 확인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게다가 제 아내는 누가 봐도 정숙한 여자에 가까웠습니다. 제 아내를 보면서 마녀를 떠올리는 사람은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전 이 일을 비밀에 붙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죠. 제가 그 야릇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아내가, 정숙한 제 아내가 기쁨과 환희에 들떠 두 눈에 공공이 풀리고 온몸에 긴장이 풀리고 사지가 늘죠. 지극한 천국의 낙원이 제 몸 위에 재림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던 그 모습을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태는 제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아내가 마녀라고 고발을 했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저는 법정에 출두해야 했습니다. 법정에 출두해 제 아내가 마녀라고 제가 직접 제 아내 몸에서 마녀의 젖꼭지를 확인했다고 증언해야 됐습니다. 솔직히 전 마녀의 젖꼭지라는 게 그렇게 악마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죠.
이 비루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언을 마친 날 저녁에 전 아내와 마지막 식사마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을 증언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랄까 뭐 그런 것 때문이었죠. 게다가 날이 밝으면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하나 남아있었거든요. 남의 속도 모르는 듯 날은 밝아왔고 전 제 입으로 제 여자는 마녀요, 제 여자는 마녀요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광장으로 질질 끌고 가. 호기심 반, 의구심 반, 요용 반, 군중심리 반으로 사방, 팔방, 백방, 천방에서 보였던 군중들이 시뻘건 눈가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가운데 그 여자의 몸을 작대기에 매달아 그 여자의 온몸에 불을 질러야만 했죠. 자, 여러분, 저기 한 여자가 보이십니까? 종교보다 더 순결한 한 여자의 순교가 보이십니까? 마녀의 젖꼭지 아니 클리토리스를 가졌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당한 짐승의 육체가 보이십니까? 한 남자의 아이를 낳는 슬픈 자궁이 보이십니까? 한 남자가 채워주지 못한 그를 스스로의 힘으로 채웠다는 이유로 한 줌의 죄로 날리고 있는 저 속절없는 운명이 보이십니까? 저 가련한 운명의 등판 위에 무자비하게 칼을 내리꽂는 한 남자의 처절한 필살기가 보이십니까? 난 살아야 해. 난 반드시 살아남아. 내 평생 죄의식 속에 사는 한이 있다 해도 난 반드시 살아남아. 이 치욕과 이 영광과 이 망각과 이 해함과 이 기득권과 이 저본 적 없죠. 당연히 본 적 없으시겠죠. 아니면 저를 보셨더라도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 기억은 순수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옵시다. 오늘 제 얘기는 순수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에 기대서 하는 고백이 옵시다. 그래, 난 살아요. 난 반드시 살아남아. 이 치욕과 이 영광과 이 망각과 이 해함과 이 기득감과 이 순수하지 않은 고백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전 선택을 해냈습니다. 필연의 수순이었죠. 과학적 신념과 죄의식,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과학적 신념을 강화해 제 손으로 제 여자를 태워주겠다는 사실을 일말의 회의도 없이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제 손으로 태워 죽인 여자의 망령을 위무하면서 평생 죄의식 속에 살아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하나를 골라 살아야 했단 말입니다. 전 오랜 갈등 끝에 과학적 신념을 선택했고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건 전적으로 사라 바트만 이 여자 덕입니다. 저의 새로운 운명이죠. 만약 이 여자가 아니었다면 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선택 중에 결단코 죄의식을 선택했을 겁니다. 제 손으로 제 여자를 태워 죽인 일을 후회하고 저로 하여금 그토록 비과학적인 일을 저지르게 한 과학을 회의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를 만난 이후로 제 과학은 죄의식과 신념의 차원을 동시에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딱 두 방, 총소리 딱 두 방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총소리 딱 두 방 때문에. 그날 사막 위로 지는 낙조는 참으로 황홀했어요. 사막에서 태어나고 사막에서 자랐지만 난 그렇게 아름다운 낙조는 본 적이 없었죠. 키가 9척 장신인 낙타가 등에 망고보다 더 누런 해를 가득 지고 모래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가도 제 자리인 것 같은 그 길을 우린 정갈보다 더 낙천적으로 헤치고 나아갔지. 망고처럼 누런 해가 무화과 열매처럼 붉은색으로 바뀔 무렵이었어요. 헐 낙타들을 개 세웠거라. 내 아비가 낙타 대상들을 일렬로 세웠어요. 마음이 종려나무 껍질보다 더 부드러운 아비였지요. 아비는 사막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때를 골라 내 약혼식을 치렀어요. 정말 멋지고 늠름한 청년이었어요. 사냥 솜씨
숨쉬는 사막의 여우를 뺨쳤고 그 지혜는 방울뱀을 능가했어요. 마음 씀씀이도 사막의 선인장보다 더 깊고 따뜻했죠. 그녀기 내게 준 약혼 선물이 뭔지 아시나요? 사막을 5번이나 횡단하며 짬 날 때마다 만들었다 하더이다. 뜨겁게 살았던 하루를 다독거리며 사막 위로 지는 낙조를 바라보면서 만들었다 하더이다. 그 황홀한 낙조 한가운데 내 이 이쁜 얼굴 딱 박아놓고 그렇게 사무치게 만들었다 하더이다. 그녀기 만든 목걸이를 내게 걸어주는 순간 탕! 총소리의 진동이 채 멈추기도 전에 내 약혼자는 낙조보다 더 진한 피를 가슴에서 콸콸 쏟으며 모래바다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땅 속으로 꺼져가는 내 약혼자의 시신을 온몸으로 떠받들며 오열하는 내 아비의 뒤통수로 다시 탕! 딱 2발. 이 2발의 총성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단락 엽전 두 냥만 내시면 이전에는 물론이고 지금은 당연하며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짐승 한 마리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보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기상천외하고 전무후무한 구경거리입니다. 사람이 대담한 원숭이, 인간이 멈추고 짐승이 시작되는 거꾸로 가는 진화의 한 고리를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저 뒷산의 원숭이가 우리같이 멋진 인간으로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400만 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단락 엽전 두 냥만 내시면 이전에는 물론이고 지금은 당연하며 앞으로도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짐승 한 마리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아프리카판 비너스가 내 눈앞에 그것도 산채로 이렇게 떡하니 나타났는데 어찌 정신이 돌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그토록 소망하던 나폴레옹 황제의 이집트 원정까지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프리카판 비너스 때문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프리카판 비너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조만간 자기 발로 직접 찾아온다는데 내 어찌 자리를 비울 수 있었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나가 목청이 다 해지도록 환영해야지요. 내 무릎뼈가 그 신선한 새벽 공기에 사가늘릴 때까지 석고 대제라도 하고 앉아 있어야지요. 난 내가 지금껏 쌓아올린 그 거룩하고 높은 명성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해도 하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1000년을 산다 해도 한번 만날까 말까한 이 절호의 기회를 감히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이 아프리카판 비너스에게 이토록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실 겁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이 앞치마 살 때문이었습니다. 해부학 용어로 라비아 미노라라고도 하죠. 앞치마처럼 쭉 늘어진 채로 솜순을 절반 이상 덮고 있어 앞치마 살이라고도 불리죠. 보통의 여자들에게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지만 아프리카의 원숭이들에게서나 혹은 성적으로 방탕한 창녀들에게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살집이죠.
난 이 앞치마살이 사라진 진화의 고리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평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고리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아프리카판 비너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두개골 때문이었습니다. 원숭이 머리보다는 조금 크고 인간의 머리라고 하기엔 다소 작은 그 두개골을 제 이 두 눈으로 꼭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마지막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판 비너스를 산채로 해부해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죽은 시체라도 이름 사르키 바트만, 국적 남아프리카, 종족 호텐토트, 별칭 호텐토트 비너스, 나이 25. 분부가 고릴라처럼 비대하고 앞치마살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두뇌가 매우 작다. 만델라 정부가 이 아프리카판 비너스의 유해를 반환하라고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합니다. 얼마나 공을 들여 확보한 유물인데. 난 이 유물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꼭 틀림없이 반드시 운명적으로 다시 쓰일 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가거라. 아프리카판 비너스. 가서 다시는 태어나지 말거라. 사르키